앞귀를 봉인한 상자의 귀신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 이 이야기는 김해에서 대학 조교를 하던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나 악마를 믿지 못하겠지만 직접 경험을 했던 나로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약 9년 전의 일이다. 결국 취업에 실패한 나는 모교에서 학과 사무실의 조교로 근무하게 되었다. 학기 초라서 그런지 쉴 틈 없이 바빴다. 대학 조교의 일은 학생들 관련 행정 처리뿐만 아니라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매일 면담을 비롯한 학생 정보 조회를 통해 살펴야 했다. 그러던 중 학과에서 매우 모범적인 여학생 한 명이 4월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적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했던 그녀이기에 갑자기 나오지 않을 리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 반 연락하고 싶은 마음 반에 기대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도 통화 신호음이 3번 정도 지나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평소 같지 않은 목소리였다. 톤이 매우 가라앉은 상태로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느껴졌다. 희은이니? 나 석훈이야. 공공학번의 이석훈. 내가 이번에 바뀐 조교가 되었는데 말이야. 너 재학 중인데 학교를 안 와서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어. 그녀는 매우 성의 없는 목소리로 네. 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사실 우리 둘 사이는 매우 친했기에 서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황해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런데 그녀가 대뜸 자퇴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다시 충격을 받은 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인적인 사유라는 말만 남겼다. 사실 자퇴 처리를 직접 해줄 수 있었으나 이유 모를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져서 그녀를 학교로 부르기로 했다. 자퇴를 하던 휴학을 하던 본인이 직접 와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일 오던지. 그녀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면 지금 갈게요. 다행히 그녀가 학교 근처에 살아서 통화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도착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녀였지만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다. 깨끗하고 시원스러웠던 이미지의 아름다운 여학생은 더 이상 없었고 부스스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페인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래된 트레이닝복에서 퀴퀴한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라서 덥다는 핑계로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한눈에도 그녀의 신상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배, 저 자퇴할 거예요. 역시 전화 때와 같은 어둡고 낮은 톤으로 말했다. 한숨을 쉬며 자퇴 사유를 물었다.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문득 그녀가 나를 우습게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성을 조금 높였다. 야, 자퇴가 무슨 장난인 줄 아냐? 자퇴 사유가 확실해야 처리해 줄 것 아니야. 너 지금 나 일개 대학교 조교됐다고 무시하냐?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다. 마치 그녀의 부정적인 기온이 나에게 전염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았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한숨을 쉬면서 종이컵에 있는 물을 들이켜 마셨다. 그런데 물을 모두 마시고 이내 종이컵을 찌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슬며시 들며 나를 비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사악하고 비열하며 더럽게 보였다. 마치 나를 조롱하듯 흘겨보며 요상한 웃음소리를 내는데 귀신이라도 신 것처럼 느껴졌다. 야, 강희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웃을 상황이야?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어쩌다 그녀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임이 심해졌다. 혹시나 그녀를 학교로 부른 것이 실수이진 않은지 후회가 밀려왔다. 급기야 그녀는 침을 흘리면서 뭐라고 중얼댔는데 그것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이었다. 그리곤 서서히 일어나서 눈앞에 있는 연필꽂이에서 커터칼을 잡아들었다. 그제야 위기를 느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슈비스키 시바람이 낄낄. 외계어 같은 것을 빠르게 내뱉으며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커터칼을 들은 손을 번쩍 들어 나를 향해 돌진했다. 순간 그녀의 팔목을 콱 하고 잡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여자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그 묵직함이 놀라울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이다. 합기도를 10년이나 한 내가 쩔쩔맬 정도였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아는 강희연이 아니었다.
정말 희한한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약 10분을 쩔쩔매다가 서서히 팔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칼끝이 나의 목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왔다. 여차하면 피를 보게 될 위기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학과 사무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리 학부와 학과를 통틀어서 가장 꼴통이라 불리는 녀석이었다. 전 과목 F학점 달성에 학사 경고를 이미 2번 받아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놈이었다. 녀석을 어떻게 구워서 마서 졸업시킬까 고민이었는데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다. 야, 나 좀 구해줘라. 녀석은 한동안 그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불안하게 도와주기는커녕 학과 사무실의 문을 잠갔다. 야이, 미친 새끼야. 도와달라니까. 왼팔의 한계를 느낀 나는 울먹였다. 녀석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나와 그녀 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녀석에게 얼굴 위협을 하듯 뱀처럼 나를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차분하게 뭔가를 읊조리며 가방에서 꺼낸 그것을 그녀의 이마에 붙였다. 노란색의 붉은 글씨가 써진 부적이었다. 녀석은 팔목에 있는 염주 같은 것을 만지며 스님처럼 불경을 외워댔다. 그러더니 그녀가 마구 고통스러워하며 비틀대는 것이었다. 결국 바닥에 앉아버렸고 구역질이라도 나는지 엎드린 상태로 입을 벌리며 몸속 뭔가를 뱉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좀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다. 녀석은 자신의 손바닥으로 뭔가를 써낸 뒤 그녀의 등을 마구 쳤다. 그럴 때마다 녹차라떼처럼 초록의 토사물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때리면 때릴수록 토사물의 색이 진하게 나왔다. 문제는 냄새였다. 역한 냄새가 사무실 가득 채워졌다. 그것의 냄새에 나도 구역질이 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바닥에 뭔가를 써서 강하게 그녀의 등을 내려쳤다. 기야. 학과 사무실이 흔들릴 듯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턱이 빠질 듯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시퍼런 연기 같은 뭔가가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시퍼런 연기는 곧 사람의 형상이 되어갔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이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형, 창문 닫아. 빨리 창문. 녀석이 어서 창문을 닫으라기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시퍼런 연기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겁이 나서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결국 열어놓은 창문 틈으로 시퍼런 연기가 나가버렸다. 그러자 녀석은 나에게 언성을 높이며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 형은 그것도 못 닫아요. 녀석의 성격이 워낙 저돌적이고 투덜투덜거려서 그냥 흘려들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기 위해 세수부터 했다. 그리고 희은이를 학과 소파로 옮기고 그 아이가 뱉은 토사물을 치웠다. 이후 냉장고에서 진한 탄산음료 2개를 꺼내어 녀석에게 하나를 건넸다. 아까부터 뭐가 불만인지 투덜거렸지만 녀석에게 들어야 할 말들이 많았다. 형 오늘 본 거 잊으세요. 그게 마음 편할 거예요. 그리고 강희연이 일어나면 나한테 문자 주세요. 저 갈게요. 평소처럼 싸가지 없는 행동에 화도 날 법했지만 그날따라 녀석을 어루고 달리며 잡았다. 에이, 우리 원일이 뭐가 그리 급하나? 형이랑 같이 오늘 한우 어때? 녀석은 급화색이 돌았다. 이내 자리에 앉으며 음료수 캔을 깠다. 그리고 여전히 거만하게 한 모금 들이키고 트림을 꺽 하고 냈다. 형 강희엔 지독한 악귀한테 홀린 거예요. 형이 귀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아까 그거 보통 놈은 아닐 거예요. 자세한 건 강희연이 일어나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녀석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러나 녀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무당은 더더욱 아니고 하다못해 신기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스스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녀석은 희은이를 마구 흔들었다. 야 강희은 일어나. 여기 너희 집 아니야. 희은이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못 차렸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어 그녀에게 건넸다. 몸에서 더러운 것을 빼내느라 지쳤는지 벌컥벌컥 음료수를 들이마셨다. 그제야 나는 희은이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희은아, 너 기억나니? 잣에서 내려고 했던 것 말이야. 희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동아리 사람들과 신학기 결석을 다지기 위해서 학교 뒷산을 올랐다. 그런데 꽤 정상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져서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다. 장가지대를 헤치며 되도록 사람이 다니지 않을 것 같은 나무들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를 보고 작대기 같은 것으로 땅을 파려는데 오래된 상자로 보이는 물체가 흙 속에 묻혀 있었다. 김해에는 가야시대의 보물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호기심이 들어 흙을 파내었다. 예상대로 꽤 오래된 상자가 나왔고 마치 보물이라도 들어있을 것처럼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래서 의식이 가는 대로 단단한 돌을 주어 자물쇠를 내려쳤다. 꽤 견고한 상자는 집요함에 두드림에 마침내 열리고 말았다. 희은은 당장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상자 속에는 소주병보다 약간 작은 백자로 보이는 병이 보였다. 그 병은 주둥이까지 온갖 한자가 적힌 종이로 감싸져 있었는데 해녀 안 속에 귀중한 것이라도 들었을까 그것마저 뜯어버렸다. 늘 습관인 듯 내용물이 궁금해서 병의 주둥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이 휘청하더니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잠자던 나쁜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다. 일행에 합류하면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미워 보였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여자 후배들이 선배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할 때면 질투가 나고 산에서 밀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도 놀랐다고 했다. 그래서 황급히 홀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있는데도 계속 모든 것이 싫어지고 미워졌다. 지나간 날들 중 자신에게 서러움과 경멸을 주었던 사람들이 떠올랐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살인을 부추기는 듯 그 속에서 죽여 라는 말이 맴돌았다. 그것을 잊어보려고 잠을 청해도 꿈속에서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꿈을 계속 꾸었다. 사람만 눈에 보이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주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원일이 녀석은 희연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심각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다. 녀석은 희연이에게 산에서 발견한 상자와 병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희은이 집에 있다고 말하자 다짜고짜 집으로 가자면서 서둘렀다. 형 가죠. 이제 와서 무서워서 발 빼려고요. 지금 연약한 후배가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선배란 사람이 그것도 조교가 말이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데다가 귀신이 너무 싫었던 나는 그냥 녀석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싶었다. 그러나 눈치 빠른 녀석이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가자. 당연히 후배는 선배가 지켜줘야지. 우리 셋은 희은이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사는 원룸 복도를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다. 아까 귀신 같은 것을 본 탓일까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그녀가 조심스레 자신의 집 현관문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원일이 녀석이 희은이의 팔목을 잡았다. 그리고 곧 현관문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히히 희연이냐? 우리 희연이가 온 것이야. 히히. 뭐하냐? 문 앞에 서서. 어서 안 들어오고. 정체불명의 소리에 나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고음과 저음이 동시에 들리는 기괴한 목소리. 마치 그녀를 집안에서 훤히 지켜보고 있다는 듯. 요망한 악기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원일이 녀석이 준 부적을 몸에 지니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도 발각될 게 분명했다. 그 부적은 귀신의 눈을 피하는 부적으로 녀석이 내 안주머니에 강제로 넣어뒀다. 점점 녀석의 말을 믿게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절로 공감이 됐다. 원일이는 가방에서 조그마한 목검과 부적을 꺼내었다.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며 목검의 부적을 감싸며 희은이에게 문을 열라며 눈치를 줬다. 급하게 희은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그녀와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멍이 든 것처럼 온 몸이 시퍼런 남자가 목을 길게 떼고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의 행태는 해괴망측하고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조선시대의 죄인들처럼 헝클어진 상투머리에 박수무당이나 입을 것 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랬던 것은 네 발로 걷는 개나 고양이처럼 현관문 앞을 빠르게 기어왔다. 희은이는 겁에 질려서 뒤로 넘어가 버렸다. 나 또한 움직이지 못하고 동공만 퍼진 채로 그것을 지켜봤다. 그는 이리저리 눈알을 마구 굴리더니 히익하고 웃었다. 유난히 튀어나온 광대 위에 찢어진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데 숨이 막혀왔다. 희은이 내 인연, 친구라도 데려왔느냐? 이희, 뭐하러? 안 들어오고, 괘씸한 것.
그녀는 패닉 상태가 찾아온 듯 졸도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원일이 녀석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한동안 우당탕 소리와 더불어 원일이가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귀신 새끼야. 멀쩡한 사람만 홀리고 뭐하는 짓이야. 거기서 안 서. 누가 보면 싸우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필시 원일이가 귀신을 잡는 소리였다. 시끌벅적하고 소란스러운 그녀의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에 고문이 열렸다. 녀석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라고 손짓댔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놓쳤어. 요망한 새끼. 야, 강희은. 정신 빨리 차리고 주워온 거 빨리 줘봐. 희은이는 가방 속에서 상자를 꺼내어 원일이한테 건네었다. 녀석은 상자를 열어서 병을 꺼낸 뒤 한참을 여기저기 관찰했다. 녀석에게 뭔가를 좀 알아내었는지 물었다. 그러나 머리를 극적이며 전혀 모르겠다면서 자신의 할아버지께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혹시 악기가 다시 올까봐 그런지 원일이는 급하게 가방에서 부적들을 꺼내어 창문과 현관문에 붙였다. 그리고 실처럼 생긴 것을 꺼내어 창문에 X자 모양으로 쳤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결계 같은 것 같았다. 형, 우리 할아버지한테 좀 다녀올게요. 아마 그 악귀 새끼가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밖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 창문 여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둘이서 여기 집에 계세요. 부산까지 갔다가 오면 시간이 꽤 걸릴 건데. 녀석은 나와 희연이에게 거실에만 있으라고 했다. 되도록 방에 들어가지 말고 누구도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신이 오더라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달란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녀석이 가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긴장과 공포의 안 속에 심신이 매우 지쳤다. 그녀는 반대편에서 잠들어 버렸고 그런 나도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의 몸이 의도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피곤함에 쉽게 눈이 떼어지지 않았지만 강제로 눈을 떴다. 희은이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마구 흔들었다. 무슨 일이야? 희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다.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든 나는 현관문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희은아, 문 좀 열어줘. 형, 문 좀 열어줘. 나 원일이야.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문을 못 열겠다. 시계를 보니 밤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가 원일이라고 생각했다. 충분히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며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희은이는 절대 녀석일 리가 없다며 나를 말렸다. 순간 원일이가 집에 가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자 덜컥 겁이 났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 밖에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원일이야. 문 밖에 있는 자는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다. 아, 빨리 좀 열어줘. 의심할 걸 해야지. 아씨, 내가 원일이가 아니면 누가 원일이야? 나는 희은이의 얼굴을 보며 원일이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목소리도 목소리이지만 예의롭게 사람을 열받게 하는 말투가 영락없는 녀석이었기 때문이다. 원일이 맞아. 원일이가 원래 머리가 나빠서 잘 까먹잖아. 그렇게 현관문을 열어주려는 찰나 나의 핸드폰 벨이 울렸다. 요란스러운 핸드폰 벨 소리에 놀라서 발신자를 확인했더니 원일이었다. 혼란스런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형, 혹시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열어주지 마요. 나 아침에 첫차 타고 갈 거니까. 나는 수화기 속 원일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지금 현관문을 두드리는 자도 자신을 원일이라고 한다며 혼란스럽다고 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끊어요. 죽고 싶으면 열어주던가. 그 말에 정신이 번뜩 들었다. 전화를 건 녀석이 원일이가 틀림없었다. 나는 현관문에 대고 다시 말했다. 저기요. 당신은 원일이가 아니잖아요. 방금 원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자 밖에 있는 자가 두드리던 문을 멈췄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기어코 한마디를 던지고 사라졌다. 욕실에. 나와 희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원일이인 척을 하며 현관을 비롯해서 온갖 창문을 두드려댔다. 우리는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거실에 있는 반투명 유리창을 깨트릴 심정으로 강하게 두드리고 난 후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다. 진짜 원일이었다. 녀석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한바탕 욕을 내뱉었다. 이런 수박씨 발라먹을 악귀 새끼.
현관문 밖에 붙인 부적을 다 찢어놨네. 위험했어요. 진짜. 말투가 싸가지가 없고 저돌적이게 틱틱 내뱉어서 그렇지. 나쁜 녀석은 아니었다. 우리들이 아침을 먹지 못한 것을 알고 잔뜩 뭔가를 사왔는데 그제야 난 마음이 풀릴 뿐더러 녀석에 대한 선입견이 싹 사라졌다. 하지만 녀석의 표정은 어두웠다. 일반 잡귀라면 손도 못 댈 부적을 그것이 손톱으로 핥힌 것처럼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원일이는 이곳에서 나간 뒤 걱정되는 마음에 현관문 밖에도 부적을 붙였다. 나는 걱정 말하며 옆집 사람이 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했지만 사람이 손을 대는 경우에는 검은 채처럼 그 흐름이 남지 않는다고 했다. 원일이는 자신의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할아버지는 희연이가 발견한 상자와 병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것의 쓰임새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부터 내려오는 귀신을 봉인하는 방법으로 아마도 조선시대에 백성에게 해를 끼친 악귀를 잡아다가 가둔 것이지 않나 추측했다. 원일이가 본 그것의 생김새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무당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귀신보다 악랄한 무당들이 많았다고 한다. 가령 어린아이를 유기하여 제물로 바치거나 귀신으로 만들어서 부리는 자들도 있었는가 하면 사람을 살해한 뒤 그 육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기를 높이는 데 이용했다고 한다. 그런 무당들이 죽고 나면 저승사자의 눈을 피해 악귀가 된다고 하는데 실로 믿기 힘들지만 직접 그것을 보고 나니 그럴 법도 했다. 악귀의 목적은 죽은 자의 영혼을 흡입하여 신이 되는 것인데 소멸시키지 않고 봉인하는 이유는 그들은 인간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상대였기 때문이었다. 원일이의 할아버지께서 10년만 젊었어도 그것을 봉인하는 걸 도와주셨을 텐데 최근 허리가 좋지 못해서 원일이 혼자 그것을 막아야만 했다. 무엇보다 악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들어 질투와 증오를 유발시켜서 문제였다. 그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해치게 만든다며 희연이가 나를 공격한 그 일도 악귀가 마음을 조종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원래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기와 질투, 증오 같은 것들은 조금씩 있지. 어떤 이들은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러나 그것들을 함부로 두었다가는 악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아마 희은이 너도 그런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악귀 새끼도 힘들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너의 이성이 그것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원일이가 말했다. 별일이 안 일어나긴 왜 안 일어났는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말이다. 녀석이 와서 다행이었지만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아침이 밝아왔다. 원일이 녀석은 가방에서 부적 2장을 꺼내어 희은이와 나에게 주었다. 귀신에게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부적이었다. 자신이 악귀를 다시 봉인할 때까지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했다. 이후 나는 출근을 했고 희은이를 수업에 보냈다. 평소처럼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고 쉴 틈 없이 행정 업무를 보느라 정신없었다. 희은이도 수업에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퇴근을 하고 모처럼 샤워를 했다. 시원하게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식사를 하려는 순간 요란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원일이 녀석이었다. 당연히 귀신을 잡았다는 소식인 줄 알고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형, 큰일 났어요. 그것을 잡다가 병이 깨져버렸어요. 결국 못 잡았어요. 삼방동 근처에서 놓쳤어요.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불안감이 다시 살아나서 온 몸을 감쌌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녀석도 목소리를 들어보니 매우 지쳐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녀석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쉬게 했다. 귀신을 잡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정말 몰랐다. 원일이는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뻗어버렸다. 그의 피곤함을 거대한 코골이가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도 잠이 들었다. 삐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지만 여러 개의 사이렌 소리가 지나가서 잠깐 깬 적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다시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삼방동 일대가 난리가 났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법당에서 승려 하나가 동료를 둔기로 내려친 사건이었다. 결국 동료 승려는 이마를 정통으로 맞아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살해한 이유가 가히 충격적이었다. 자신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동료에게 퇴치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었다. 이보게,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어. 제발 좀 퇴치해 주시게. 제발 좀.
하지만 동료 승려는 그것을 퇴치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평소에 자주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했던지라 그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했다. 이보게,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니까 진짜일세. 제발, 제발 좀 퇴치해 주시게 정말이야. 결국 그는 귀신을 퇴치해 주지 않자 둔기로 동료를 살해한 것이었다. 본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 혹시 삼방동에서 행방불명된 악귀가 그 승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됐다. 그러나 원일이 이 녀석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간이 꽤 흘렀다. 희은 이를 오래도록 괴롭혔던 악귀는 마침내 원일이 할아버지께서 직접 김해까지 오셔서 봉인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원일이가 신어산 깊은 곳에 잘 묻어뒀다. 혹시 신어산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두길 바란다. 그것은 보물도 골동품이 아닌 악귀를 봉인한 상자이니까.